안녕하십니까. OBS 뉴스 오늘입니다. 위원장과 외인 인선을 끝낸 국민의힘 혁신위가 오늘 첫 회의를 열어서 본격적인 쇄신 논의의 첫 발걸음을 내디뎠지만 정치권 안팎의 고민이 읽히고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뇨한 위원장이 이끄는 이번 혁신위는 올 연말까지 60일 동안 운영이 될 계획인데요. 그 시간 동안 과연 무엇에 집중해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분이죠. 전원책의 훈수 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런데 뭐 훈수를 할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제 제 유튜브에서 한 말이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올림픽에서 메달리스트를 딴 아주 여자 인기 펜싱 선수인데 그 선수가 자기보다 한참 어린 분하고 결혼을 하겠다. 이래서 결혼 발표를 했는데 나중에 뚜껑을 읽어보니까 사기꾼이고 현실이 더 막장 드라마 같아요. 더욱 여자더라. 네네. 그래서 정말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 아니냐.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저도 좀 객관적이고 정직한 눈을 그대로 가지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 자꾸 이 앞에 장애물이 놓이는 것 같아서 걱정이 큽니다. 다른 언론들이 다 지금 그 얘기하는데 저희는 오늘 내용이 많아가지고 그 얘기는 좀 뺐습니다. 빼는 게 좋을 겁니다. 국민의힘 혁신위 얘기부터 좀 해보죠. 이뇨한 혁신위, 이 혁신위원 인선을 끝냈는데요. 전현직 의원, 국회의원 출신은 현직 1명 포함해서 3명이고 주로 이제 좀 젊은 분들, 여성, 청년들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자, 어제 이뇨한 위원장 말 좀 들어보면요.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았다. 아주 만족스럽게 지역 안배까지 됐다라고 했고요. 비운계 인사가 포함이 안 됐는데요. 기자가 물으니까 제가 쓴 소리 많이 할 거니 걱정하지 마세요. 쓴 약을 당이 꼭 먹어야 할 약을 조제하겠다. 의사다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천하람 위원장도 그렇고 윤희숙 이분도 그렇고 좀 거부했던 위원 인사가 몇몇 후보가 있으면서 과연 이게 출발부터 좀 삐걱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혁신이 13인 면면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좀 이름이 알려진 분들을 한번 모셔보겠다고 아마 임 교수가 여기저기 연락을 했을 건데 전부 다 고개를 다 가로지었습니다. 왜 고개를 지었겠어요? 딱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금 당 대표와 최고위원회가 그대로 있습니다.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혁신위원회가 들어가서 이 공천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관위가 따로 앞으로 마련되겠죠. 그리고 인재를 영입하는 아마 인재영입위원회도 마련될 것이고. 조만간 나온다고 하죠. 그러면 결국 혁신위원회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나오는 얘기가 그거예요. 혁신을 왜 만드느냐. 목표는 이 내년도 집권 여당이 승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당을 새로운 모습으로 리모델링하는 그 역할을 아마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사실 큰 기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도하신문을 한번 보세요. 언론에서는 사설 칼럼할 것 없이 전부 다 제목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 바꾸라. 다 바꾸라. 그리고 인용한 교수가 얘기 잘했다. 고 이건희 회장님 말씀을 패러디를 했는데 마누라, 자식 빼놓고 다 바꾸라. 글쎄요. 근데 뭘 바꿉니까? 당장 나오는 질문이 그거예요. 정치를 조금만 아는 분들은 당장 나오는 질문이 뭘 바꿀 것이냐. 근데 공천 룰을 손을 대려고 하면요. 이 난리가 납니다. 그건 공관위가 해야 될 문제인데 자, 혁신위가 애초에 집을 처음부터 뜯어고치자. 그래서 공천 룰을 바꾼다고 합시다. 그러면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용한 교수가 공천위원들을 쫙 모셨지 않습니까? 아마 앵커께서도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정치를 아는 분들은 12명 중에서 박성중, 김경진, 오신환. 두 전 의원, 한 명의 현 의원. 현역은 박성중 의원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또 여성이 7분이나 돼요. 그리고 과반이에요. 내가 여성이라고 해서 폄하하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이 나머지 분들이 정치를 거의 모르는 영역의
살아왔고 네. 또 그리고 그만큼 나이가 어리다. 이분들이 뭘 바꾸겠다는 겁니까? 민석이 집권 여당인데 집권 여당이 뭘 바꾸겠어요? 예컨대 공천 룰을 하나 바꾼다 하더라도요. 민주주의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로버트 달 교수가 쓴 데모크라시라는 책을 보면 뒤에 선거구 그다음에 이 여러 가지 제도들 공천 제도들이 쫙 나와 있어요. 네. 그 공부하는데요. 몇 달 걸리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1년 정도는 공부를 해야만 할 문제예요. 아무런 지식도 없이 그냥 인유한 교수가 이끄는 대로 룰을 바꾸겠다? 그건 근데 아니잖아요. 일반 국민들의 수준과 시선에서 한번 해보겠다 뭐 이런 의도는 아닐까요? 그러면 혁신을 만들면 안 되죠. 네. 지금 그 뭐 홍준표 대구시장은 또 여기에 뭐 숟가락을 하나 얹었던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당 대표가 잘못해서 혁신에 출범한 게 아니냐. 그러면 앞으로 간섭하지 마라. 그런데 이런 혁신을 예컨대 일방적으로 당신이 다 알아서 합시다 하면 우선 뭘 할지도 모르겠고 두 번째 뭘 한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추진을 할 겁니까? 제가 보기로는요. 예컨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네. 이제 대학생에게 이제 혁신위원 중에 대학생이 한 명 있어요. 이제 대학생에게 이 나라의 운명을 맡기겠습니까? 나는 기가 막혀요. 이 나라의 운명을 집권 여당의 틀을 바꾼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나라의 운명을 맡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대학생이 폄하한 건 아니고 그 예, 정도로 좀 폄하는 준비된 아니에요. 분이어야 한다 이거죠. 내가 얘기하는 것은 네. 경험과 경륜 예, 그리고 예. 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예, 식견입니다. 예. 네. 이걸 갖추지 못한 예. 이 젊은 패기만 가득하고 그리고 용기만 있는 친구에게 예. 이 나라의 운명을 맡기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 나머지 위원들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이름을 알고 있는 분은 물론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혁신위가 만들어져서 인유한 교수가 뭘 목적으로 뭘 어떻게 바꾸겠다고 하는 것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네. 하나 분명한 것은 이런 식으로 가면요.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이 그대로 간 길을 그 전체를 그대로 밟게 됩니다. 네. 김은경 혁신이도 그렇잖아요. 네. 결국 한 달 만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렸단 말이에요. 뭘 하나 바꾸지도 못하고 예. 결국은 혁신이가 해산을 했거든요. 예. 물론 이번에는 2달간 12월 24일까지 네네. 시간을 딱 정해놓고 활동을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이게 혁신위에서 새로운 어떤 그 기풍을 만들어낼 수 있는 네. 그런 식견을 가진 분들이 보이지 않는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게 정말 답답한 겁니다. 김은경 혁신위는 소위 김은경 위원장 리스크 때문에 좀 삐걱거렸는데 출발부터 그렇죠. 이번 인유한 혁신위는 일각에서는 지금 서대문갑 출마 준비하는 분 아니냐. 그런데 혁신위에서 뭔가 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까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인유한 교수를 저도 과거에 예. 뭐 방송을 저도 하면서 약간은 좀 알았는데 이분이 그 정치의 뜻을 갖고 있다 이런 네. 생각 저는 전혀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 혁신위원장 발표가 나고 나서 신문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서대문갑 출마를 생각하고 있었다. 뭐 이런 취지의 기사들이 나와요. 그렇다면 본인이 혁신위원장을 맡지 않았어야죠. 그건 아주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본인이 혁신위원장을 맡으면 쉽게 말하면 이건 뭐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맡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 본인이 맡지 않아야죠. 예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뭐 셀프 비례 1번 뭐 이런 얘기 글쎄 나와서 한번 말이에요. 난리 났었잖아요. 네. 이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까지 비례대표를 그때까지 4번을 했는데 네. 5번째 비례대표를 또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민주당에서 그 아주 나름대로는 성공적인 그 이제 공천 작업을 했는데 네. 나중에 끝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한 2년 있다가 그만뒀죠. 네. 계속 얘기들이 나오고 하니까 그때 뭐 대통령 선거 출마를 핑계로 아마 그만뒀을 겁니다. 네. 물론 출마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 혁신이 어쨌든 뭐 첫 회의도 했는데 일단 첫 움직임은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났고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추도식도 갔고 또 이제 5.18 광주도 간다고 하는데 이런 어떤 통합의 움직임 첫 발걸음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중동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네네. 예, 박정희 대통령 추모식에 갔습니다. 예. 그리고 그 자리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그 감옥에 오래 5년 동안 있다가 석방이 돼서 시골로 내려가고 그리고 대통령 취임식 때 서울에 한번 올라왔는데 그 다음에 처음 이제 서울에 올라온 그쵸. 예,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와서 한 말이 하면 된다는 그 기풍을 일으킨 박정희 대통령을 두고 한 말이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보니까 정말 위대한 분이더라. 와. 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고초를 겪으신 그 슬픔을 겪은 그 큰형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네. 위해서 그 유가족들에게 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네. 그런데 사실 그 고초를 겪게 한 장본인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단 말이에요. 네. 이 박영수 특검에서 수사팀장을 하면서 악연이 좀 있었죠. 네. 그냥 악연이 아니고 네. 우리 법조계에서는 앞으로 이 문제를 굉장히 그 주의 깊게 어떻게 흘러가는 걸 지켜볼 겁니다. 뭔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과 최서원인 씨죠. 최서원 씨 이 두 사람 사이에 경제적 공동체다. 우리나라는 부부도 별산제입니다. 부부도 재산을 별산제로 네네. 하는데 경제 공동체다 해서 쉽게 말하면 최순실 것은 박근혜 대통령 거고 박근혜 대통령 거는 최순실 것이다. 똑같은 경제 공동체다. 이렇게 해서 최성훈이가 뭐 말을 받았으면 이건 박근혜가 말을 받은 거와 똑같다. 네네. 뇌물이다. 예.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를 해서 아무런 제의를 한 것도 없고 청탁을 한 것도 없고 그런데 공소장에 어떻게 썼는가 하면 묵시적 청탁을 했다. 네. 이 승계를 도와달라. 그때까지 승계가 잘 되고 있는데 무언의 압박을 했다는 승계를 거죠. 도와달라. 이 예. 묵시적 청탁을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말 같은 걸 네네. 임대해 주는 걸 받았으니까 그건 뇌물이다. 그래서 뇌물죄를 적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묵시적 청탁 그리고 경제 공동체 이 두 개는 그때까지 형법 교과서에는 없는 거예요. 특히 묵시적 청탁은요. 예. 형법 교과서에서는 원래 뇌물죄를 기술해 놓은 책들을 보면 형법 강론을 보면 이거는 굉장히 엄격한 예. 증명을 요하는 알겠습니다. 명시적인 청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예. 했단 말이에요. 그런 책임을 윤 대통령이 져야 되느냐. 네. 윤 대통령이 물론 윤 대통령이 구속을 시킨 건 아닙니다. 예. 당시 이영렬 지검장이죠. 예. 서울중앙지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서 나오자마자 곧장 구속을 시켰는데 네. 어쨌든 그 이론 하나만은 윤석열 수사팀장이 만들어 준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이래놓고 나중에 그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그러잖아요. 그 대통령 취임식 하기 전에 이 당선인 신분으로 그 대구에 있는 사지에 내려와서 그 정말 참 죄송하다, 면목이 없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다는 네, 거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 달 뒤에 이제 취임식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만나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러면서 두 분이 나란히 박 대통령 묘소로 같이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래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뭐 우리라기보다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보느냐? 네. 그건 국민 통합이라고 대통령실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보기에 그건 국민 통합은 아니고 보수 단합을 하자. 네. 이래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윤 대통령이 손을 내민 것 아니냐. 예.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지금 혁신위 얘기로 돌아가 보면 변호사님, 혁신위에서 뭐 어떤 걸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혁신안이 나오면 그걸 결국은 당이 안 받으면 그 무용지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그게 이제 애매해질 거예요. 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명시 혁신위를 만들어 놨는데 네. 혁신위가 뭔가는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런데 그 예컨대 당헌 당규 같으면 그건 뭐 당에서 절차가 있습니다. 당헌 예. 당규를 바꾸는 절차가 있으니까 예, 예. 그건 당 지도부가 또 마음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부분들 예컨대 공천을 한 데 있어서 3선 이상은 자기 지역구를 떠나서 험지로 가라. 뭐 이런 식의 그 제안을 혁신위가 해버린다면 뭐 낙동강이나 뭐 이 얘기 나왔었죠. 그렇죠? 해버린다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당내 분란을 혁신위가 오히려 키워버리는 그런 역할을 한 게 아니냐. 나는 우리나라에요.
이게 벌써 한 몇 대 전 국회의원 선거부터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골에서 자기 지역구가 있는데 거기서 한 3선 4선 하면 왜 거기에 편안한 곳에서 계속 출마를 하느냐. 서울에 험지로 와라. 민주당도 그랬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그런데 그건 외국에서는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당에서 근데 험지로 나가는 것을 종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반민주적입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당을 생각을 해서 자 내가 여기서 편안한 곳에서 안방에서 내가 3선 4선 했으니까 이제 내가 서울 가든 험지로 가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면 또 모르겠어요. 그리고 본인 또 아무리 안방이라고 하지만 그 새로운 신인이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근데 YS가 부산 서구에서 옛날에 8선 9선을 했을 때 전혀 공격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공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때 공격을 했던 신인이 박찬종 전 의원입니다. 그때 그래서 나중에 뭐 한구에 2명씩 뽑고 했기 때문에 둘 다 이제 의정단상에 올랐는데 아무리 그 따뜻한 따뜻한 안방이라고 하지만 역시 그것도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게 혁신이가 이런 식의 아마 룰에 손을 대고 하는 것을 혁신으로 잘못 판단을 하고 제안을 하면 국민의힘에 평지 풍파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래서 그 점은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는 일요일이 참 불행했던 이태원 참사 1주기입니다. 서울광장에서 시민 추모 대회가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일단 불참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 유가족들은 좀 정치 집회가 아니라고 재차 참석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유가족이 마련한 행사인 줄 알았는데 야당 공동 주최, 정치적 성격이 있어서 불참한다. 유가족협의회는 경찰 지자체 협조가 필요해서 어쩔 수 없는 공동 주최였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가야 글쎄요. 된다고 보세요? 이게 유가족 가족협의회가 뭐 단순히 주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야 사당이 공동으로 주최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단 말이에요. 야당이 공동 주최하고 하면 자연히 거기에 이제 그 주최자로서 연단에 올라가서 연설을 하게 되면 정부 여당을 공격하게 될 것이고 자연히 거기 정치 집회로 변질이 되는 겁니다. 거기 참석하는 분들도 주로 그 야당 관계자들이 참석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니 국회 안에서도 연설을 하면 막 고성이 오고 가고 온갖 그 비하하는 폭언들이 막 쏟아지는데 많이 컸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요, 그죠? 그런 그 추모 대회 같으면 아마 또 틈없이 욕이 나올 거예요. 왜 사과를 안 해? 사과해! 하고 막 그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만에 하나라도 뭐 계란이라도 투식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이 대통령실에서 이게 정치 집회 아니냐. 그래서 대통령이 가기 힘들다고 판단을 한 것도 나무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가령 이 이태원의 비극을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그 대통령실이나 집권 여당에서 이게 자꾸 떨어져서 볼 것이냐. 사실은 이게 목숨을 잃은 이들이 다 우리의 형제들이고 우리의 자식 같은 사람들이고 우리 가족과 같단 말이에요. 그 점을 생각을 하면 집권 여당이나 대통령실에서도 좀 더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았느냐. 아닌 말로 뭐 계란이 나라면 어떠느냐. 그래도 나는 가겠다. 가서 유가족들을 손을 잡고 내가 적어도 위로의 말씀을 좀 전하겠다. 아마 그런 자세로 임했으면 오히려 그 야당에서도 좀 그 조심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대통령실을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비서실장부터 그 생각을 하겠죠. 여기 잘못 가면 계란 날라오고 온갖 욕설이 오고 이 정치 집회다. 보나마나 야사당이 주최를 하니까 지금까지 관리 예산 그래 왔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비서들이니까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뭐 특별히 내가 꼭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한은 대통령실에서는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자 이번 기회에 일주기잖아요. 의미 있는 그 일주기란 말이에요. 이게 뭐 3주기 4주기가 아니고 일주기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아직까지 이 정부에서 공식적인 사과가 없었지 않습니까? 물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감에서 사과할 국회에서 그것도 자기가
당연히 하겠다 네, 이런 네, 식의 표현을 그렇습니다. 썼단 말이에요. 당연히라고 그랬어요. 당연히란 네.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면 이상민 장관이 그랬다면 네. 적어도 뭐 이상민 장관이 건의하는 형식을 취해서 대통령과 함께 가서 적어도 유가족들 예. 거기 참석한 유가족들 손을 일일이 잡고 한번 위로를 해주면 네. 그것으로도 가슴 속에 쌓여 있는 엉어리가 많이 풀릴 거란 말이에요. 네.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자식이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예, 그렇죠. 이 멀쩡한 아이가 길에서 목숨을 잃었단 말이에요. 뭐 전쟁을 치다 이런 것도 아니고 네. 어떤 나쁜 짓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것도 아니에요. 네. 이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예. 대통령께서 조금 감안을 하셔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직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뭐 29일이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한번 가겠다. 가자. 예. 여기 대통령 그 비서실장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틈을 내서 가서 내 유가족들 내 딴 거는 몰라도 유가족들 손에 담 잡아보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바꾸시는 게 나는 오히려 옳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혁신위원장, 이니환 위원장은 뭐 참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김기현 대표는 일단 불참 방침인데 김기현 대표가 한번 대통령과 이야기해서 가본 것도 괜찮은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이런 말입니다. 생각도 근데 하는 것 오히려 같아요, 오히려 나는 그래 혁신위원장이 왜 이런 대외적인 활동을 자꾸 하려고 합니까? 아, 네. 혁신위원장은 그 대내에서 당을 바꾸는데 어떤 제안을 드리는 그런 기구를 만든 거예요. 네. 가령 외부적인 행사에 당을 대표해서 참석할 그런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오히려 이 자리는 이 당의 대표가 가고 만약 대표가 가기 힘든 것 같으면 원내대표가 대신 가고 예. 해야 되는 자리지. 여기 혁신위원장이 마치 당을 대표할 수 있는 뭐 2인자 네네. 혹은 1인자 이 위치에서 내가 참석하겠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비대위원장도 아니고요, 그죠? 비대위원장 같으면 당연히 당을 대표하는 알겠습니다. 사람이죠. 대표의 성격이니까. 예. 자, 이런 가운데 정치권이 음모론으로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 마약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른바 이슈를 이슈로 덮기 위해 기획된 거다. 자, 안민석 의원의 음모론 제기인데요. 윤 정권 보선 패배로 큰 위기. 이 시점에서 연예인 마약 기사 터진 게 우연이냐? 타이밍의 예술이고 누군가 의도 기획했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뭐 이슈를 이슈로 덮는다 이런 얘기 많이들 정치권에서도 하죠. 글쎄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에 그랬죠. 과거에 특히 저는 그 군사 정권을 절대 폄하하려고 해서 이런 네네.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군사 정권 때는 이런 일이 왜 자주 있었는가 하면 실제로 있었습니다만요. 예. 그 또 마약 범죄가 굉장히 드물었단 말이에요. 네. 마약 범죄 해봤자 슈르뽕 아니면 대마초예요. 그렇죠. 그리고 연예인들이 연관된 건 주로 대마초입니다. 네. 슈르뽕 같은 거 그 뭐 큰 범죄였고 그래서 우리 젊은 시절부터 그런 일이 있었죠. 어느 날 뭐 데모가 막 벌어지고 하면 어느 날 갑자기 뭐 내가 이 이름을 직접 그러는 못 하겠습니다. 송모 씨가 뭐 네. 경찰서에 잡혀가고 그 사람이 또 집차 앞에 타고 가서 네, 네. 밤에 윤모 씨 집에 가고 뭐 누구 집에 가고 이래서 그 당시 인기 있는 이른바 이 가수들을 그렇죠. 팝 파동. 가수들을 네. 싹 다 잡아왔죠. 예. 그래 이들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는 거예요. 그러면 문자 그대로 그 기사가 연예인들이 대마초 연예인 기사가 모든 걸 다 덮어버리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것 말고도 이제 가령 그런 건 있었습니다. 이 연예인들의 어떤 그 뭐 나쁜 사건 네. 이런 것이 한번 터져 나오면 이제 다른 사건을 덮어버리는데 그게 묘하게 타이밍이 네. 묘하게 다른 걸로 정부 여당이 코너에 몰려 있을 때 네.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민정부 들어오고 나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식으로 타이밍 좋게 잡아가지고 이게 그걸 예컨대 검사 서랍 속에 딱 조난시키고 있다가 네. 예컨대 옛날에 마약 담당 검사가 있잖아요. 그 서랍 속에 딱 네. 넣어놓고 있다가 이 대마초 연예인들 요놈들 딱 넣어놓고 있다가 아 정치판이 뭐 좀 이상이 되면 딱 끄집어내갖고 전부 다 소환해서 다 구속을 시켜버리고 네. 신문에 대부정만하게 기자회견을 하고 글쎄 제가 알기로는 문민정부 이후로는 그런 일은 예. 거의 없었습니다. 예.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묘하게 굵직굵직한 연예인들 마약 사건이 터졌단 말이에요. 네. 특히 내가 좋아하는 배우들만 그래요. 네. 그 이 친구들이 예. 그 또
정말 유아인 같은 경우는 네. 연기도 잘하고 이 한국이 앞으로 키워야 될 대배우가 될 소질 있는 친구인데 꼭 걸려들어 버렸죠. 이성균 씨도 예, 좋아하시나 봐요. 예. 네. 이승윤 씨도 보면 예. 아주 그 캐릭터가 참 깨끗하고 이런데 예. 아주 엉뚱하게 또 마약으로 협박까지 받아서 돈을 그래서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예, 돈을 3억을 뺏겼다. 네. 이러니까 세인들의 관심이 모조리 일로 간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아닌 말로 제가 이걸 묻고 싶습니다. 어제 터졌던 남현희 사건도 네. 그러면 일부러 터진 거냐, 일부러 터뜨린 거냐, 그건 알 거잖아요. 네. 어제 오후에 인터넷판에는 온통 남현희 뉴스였습니다. 네, 지금 뭐 다른 방송사도 다 전청조 남현입니다. 예, 많이 본 뉴스 1위부터 5위까지 여기 연관된 기사들이 전부 다 도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2011년에 BBK 그때 이제 검사들이 주가 조작 피의자 김경준 효유 협박했다 이거 인정하는 법원 판결 나오니까 그때 공교롭게도 서태지 이자 이혼. 글쎄 말이에요. 이게 참 묘하긴 묘한데 예. 그 제가 보기로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맞불 성격으로 놓은 것이 아니고 이슈를 덮기 위해서 불을 찌른 것은 아니고 저는 그런 식으로까지 권력을 오해하기는 싫습니다. 특히 이번 윤석열 정권을 제가 가만 보면요. 아직까지 너무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예, 근데 지금 이렇습니다. 주식 시장이 어제까지 막 엄청난 폭락을 했거든요. 그렇죠. 뭐 금은 목요일이라고 난 표현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폭락을 하면 민심이 다 엉망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인데 코로나 사태에서도 주식 시장이 코스피가 3,300을 넘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백화점에 손님들이 몰려들고 골목에 있는 자영업자 가게들이 와글와글 했어요. 전부 다 고기 굽고 막 전부 다 여기저기 커피 파는 집에도 손님들이 가득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는 기재부 장관이라든가 금융위원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립 서비스를 좀 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권 아래서는 그런 립 서비스가 전혀 없어요.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이 권력이 너무 이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일을 못하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도 하고 있는데 그런 판에 구태여 가령 다른 사건을 덮기 위해서 이 연예인 마약 사건을 터뜨렸겠느냐 난 그런 건 아닌 걸로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혼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